이제 자주 쓰는 약물이고 하도 많이 듣는 거라 나중에는 좀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이런 약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본 것 같다. 이해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신경 먹는다고 하는데 말하잖아요. 요즘 환자들이 얼마 자기 다 보고서 얘기하는데 이 심층 상담이 몸의 문제라 잘 이해돼요. 전체적으로 종류가 있어요. 큰 종류를 한번 보세요. 1, 2, 3, 4, 5, 6까지의 6가지 종류의 약물이 있어요. 먼저 그걸 익숙하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 항정신용제. 그래서 정신운동의 흥분과 정신증의 증상. 그래서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기이한 행동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거예요. 대개 다 이걸 항정신용제라고 말하는 건 이제 거기에 보면 도파민, 항콜린성,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 억제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어요. 도파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로토닌, 하나는 도파민, 하나는 아드레날린이에요. 크게 거기에 또 뭐 세분화되기도 하는데 크게 3개예요. 자주 듣기 때문에 세로토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로토닌 누가 유명하죠? 그 이 무슨 박사라고 이시영 박사인가? 그분이 세로토닌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 TV상에 알려준 세로토닌이 분비돼야 된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신경의 안정을 도와주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드레날린은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아주 그냥 역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도파민이라는 건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신경을 이제 연결해 주는 그러한 요소,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이 3개로 뭐 인간 정신의 이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도파민, 그다음에 세로토닌, 그다음에 아드레날린. 그래서 이게 대뇌 피질에서 마치 땀처럼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서 예상하실 때, 생각하실 때 그게 온몸에 어떤 흐름을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아드레날린은 되게 막 긴장되고 혹은 경각되고 뭔가 활성화되게 만들어주고, 말하자면 아드레날린이 일종의 각성제예요. 인간을 각성시키는, 이게 막 발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하여튼 뭔가 어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부분을 이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줘요. 세로토닌은 반대. 그랬던 사람이 세로토닌이 막 분비가 되면 이렇게 안정이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생각과 혹은 뭐 기억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어떤 망상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파민을 억제하는,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쓰이는 기제가. 그래서 이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하는 게 항정신용제예요. 정신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제도 아니고 각성제도 아닌 신경을 뭐라 하냐면 이걸 항정신용제라고 해요. 진정제가 있고 각성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정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진정제가 아니라 안정제. 그래서 도파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각각 한글 이름도 아셔야 되는데 되게 유명한 게 처음에 아빌리파이라는 거예요. 아빌리파이. 이제 뭘 먹나요? 그러면은 아빌리파이 먹습니다. 아빌리파이. 많이 듣게 되세요. 아빌리파이. 항정신용제. 그다음에
크로미프라민. 근데 이게 약품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명이 있어서 프라민 꼭 이렇게 일치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나중에 바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크로자릴. 그래서 이제 아빌리파이, 그 다음에 크로미프라인, 그 다음에 크로자릴, 그 다음에 할로페리돌, 세레네이러스, 페리돌, 이게 다 그 발음명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이제 구체화되니까 이거는 천천히 배우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큰 부분으로 넘어가죠. 이건 나중에 다시 볼 테니까. 우울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울증은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우울함을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우울감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우울증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울증 증상으로 끝나는지, 감기도 뭐 그냥 단순한 감기와 심한 감기로 폐렴으로 연결되는 감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울 증상 자체는 우울 증세는 간단해도 누구나 다 좀 있어도 우울증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별히 2-9번에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리튬. 되게 유명한 항우울제, 리튬. 프로작이라고 또 유명한 게 있어요. 2-14 프로작. 그리고 트라조돈이라고 해서 2-25 트리티코라고, 이제 이게 상품명이거든요. 약품명은 트라조돈이고 성분명은 트라조돈이고 상품명은 트리티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성분명과 상품명. 그래서 우리 하는 상담하는 자매도 트리티코. 근데 트라판이라는 캅셀로도 나오고 트리티코라는 이게 상품명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성분은 트라조돈이라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울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하는 게 항정신용제, 정신 세계를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울증을 감소하는 부분은 바로 항우울증의 의미가 되겠어요. 이게 조금 잘 정리가 안 됐나? 항우울증과 그 다음에 항불안제가 있는데, 항불안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항우울증이라고도 하고 항불안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진 않는데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세 번째 보세요. 항불안제. 불안 시에 수면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경련이나 발작 시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항불안제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SSRI라고 하는데, 이 기전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항정신용제가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해서 도파민 분비를 막아주는, 너무 도파민 분비가 많이 돼서 도파민 분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도파민이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하는 것처럼, 세 번째 항불안제는 세로토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재흡수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남아있게 하는 거죠.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 게 아니라 몸속 세로토닌이 사라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항불안제의 이 역할이 되겠어요. 계열이. 그래서 그 계열이 항불안제가 돼서 SSRI로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이거 정리한 지 오래돼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테니까, 항우울제랑 항불안제랑 요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좀 더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항불안제 두 개 중에 쓰이는데, 항우울제랑 항불안제가 기전이 좀 달라요. 항불안제는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거예요. 항우울제보다. 그러니까 항우울제는 말하자면 우울하지 않도록 이제 막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프로작 같은 경우는 이 캡슐이라는 건데, 캡이라는 게, 프로작 캡슐은 그냥 선전도 많이 하거든요. 프로작 하나를 드세요. 그러면 당신의 어떤 삶이 밝아질 것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은, 그러니까 우울 증세에 쓰이는 정신과 약 중에서 민간 판매가 가능하고, 약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나? 하여튼 뭐 선전도 하고 약사한테 부탁해서 또 사야 되는, 혹은 그런 의미의 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불안제는 이거는 이거보다 좀 더 센 거예요. 세로토닌을 좀 더 조절을 하고 재흡수 억제하는데, 그 자체가, 기전 자체가 좀 더 조작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강한, 그래서 근육 이완이 되거나 아니면 발작 방지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제로도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 그래서 항불안제가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조증제. 조증 치료. 그래서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증 등의 이제 이런 것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증을 치료하는데, 그러니까 좀 안정을 시키는 안정적인 면이 있죠. 여기에도 역시 리튬이 동시에 또 쓰여요. 리튬. 조증을 막아주는. 조증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내려가는 거고, 조증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인데? 조울증의 한자어가, 조증이 무슨 조자인데? 바이폴라가 이제 극단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막 양쪽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극단적인 정신과 조인가? 매니아. 매닉 디프레시브.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갔다가 디프레시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자. 저거 조급할 때 조, 급할 조. 조자는 조급하다, 빠르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조급할 조. 조자는 다리, 요거거든요.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합쳐진 한자 의미는 다리가 번잡하게 움직이는 것, 빠르다. 그래서 빠를 조자예요. 빠를 조자.
빠를 조. 그래서 그냥 뭐가 빨리 가는 게 그게 조자가 돼요. 빠를 조, 조울증. 조급할 조라고 있네요. 아, 그래요? 조급할 조. 그 다음에 매니아라고 하지. 이거 환자로 생각이 안 해봤네. 매니악 디프레시브. 조울증. 그 다음에 태그레토 항정관제로 이거는 태그레톨. 자, 조증에 쓰이는 두 가지. 조증에도 쓰이는 거예요. 우울증에도 쓰이고 조증에도 쓰이고. 그래서 우울증에도 쓰이고. 그래서 리튬, 그다음에 태그레톨 태블렛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항파킨슨제. 그래서 항파킨슨제 주체외록의 부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추체외록의, 그러니까 척추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계열인데 행동장애예요. 행동장애. 주체외로. 주체외로다. 주체외로.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중추신경계통에서 운동 조절에 관여하는 계통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두뇌에서부터 이거를 주체외로라고 했어요. 두뇌에서부터 이게 쭉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그래서 파킨슨이 이쪽에서 이제 생기는 치매고, 알츠하이머가 이제 앞쪽에서 생기는 그런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주체외록에서 이제 척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장애가 생기면 이러한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항파킨슨제로 쓰이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정신과적으로도 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이제 심각한 어떤 장애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벤즈트로핀이라고 5-2번 벤즈트로핀 항파킨슨제. 그래서 행동이 좀 얼뜨고, 그 다음에 원활하지 않고, 혹은 그런 부분에 막 스트레스가 많고, 되게 이제 약이 안 들면 몸을 건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런 약을 쓰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이 벤즈트로핀을 받았던 환자는 하도 이 망상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막 벽을 부수거나 문을 쓰거나 막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벤즈트로핀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힘이 없고 축 늘어져 있게 되고, 그리고 좀 이제 예전같이 몸이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어떤 격하거나 혹은 왕성한 활동을 막는 거니까. 그다음에 항정간제. 이건 이제 모든 약 중에 제일 강한 약이에요. 발작을 잡는 약이거든요. 간질 발작을. 그래서 이런 약까지 썼다 하면은 야, 이제 진짜 심하구나. 간질 발작약이 되게 센 거라 어떤 이 자극이나 타격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거는 세 번째 라믹탈. 라믹탈죠. 리리카죠. 부정맥 용제로 프라놀. 부정맥을 확장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간질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흡수를 막는 정맥.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왕성하면 간질 발작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질 발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혈액 순환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고 이제 정맥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순환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간질이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전기 자극 혹은 어떤 고도로 극대화되는 어떤 감정 상태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면 진정제 라제팜, 항정간제 리보트릴, 발폰, 최면 진정제 졸피람. 자, 항정간제 6-1 에피랩톨, 에피랩톨.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정리한 게 또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이렇게 해서 40페이지 돼요.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약 이름만 일단 알고 그때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의 약이 또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좀 있어서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중복적으로 좀 사용해요. 리튬 같은 경우도. 자, 하여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심층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강의 개요 심층 상담은 커다란 감정으로 인해, 보통 감정이 아니라 커다란 감정으로 인해 몸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과적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목이다. 정신과적인 상담은 대개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몸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그럴 때에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심층 상담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고통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삶의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이해가 안 되는 수준에서 더 뭉쳐서 감정이 되고, 그리고 감정 수준에서 더 뭉쳐서 몸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제 이게 우리가 고통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생기는 많은 이제 증상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곳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감정화된 부분과 몸에 문제가 생긴 이러한 부분 중에서 특별히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봤던 뭐 경련, 발작, 혹은 뭐 환상, 망상, 뭐 환청, 환시, 뭐 별의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거를 뭘로 바꿔 나가냐면 각각의 문제를 위로 올리는 거죠. 감정으로.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분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걸 이해시킬 때 이 몸의 문제, 이 정신과적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보다도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몸의 증상을 막기만 하는 거거든요. 몸의 증상이 커지지 않게 혹은 뭐 더 확장되지 않게만 하는 거지, 이걸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약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니까. 이게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확장돼서 더 잘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사연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새로운 부분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습자들은 이 강의를 통해 몸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와 사례들을 다뤄보면 심층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이런 게 심층적이라는 거구나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정신과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결과 변화 그리고 이게 상담을 받는 주된 요소가 되거든요. 물론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담의 의미를 이제 받게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목차에서 경련, 공황장애, 기면증 등등 해가지고 25개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약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례로 들어갈 건데 곧장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세요? 다 잘 이해가 되시죠? 고혜미 간사님 뭐 질문 없으세요? 이런 게 있구나. 저는 킨슨 병이 마음의 문제로 가는데 그게 뇌 문제랑 연결이 됐을 때 예후가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르겠네요. 일단은 뇌에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마음이 회복이 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뭐 파킨슨도 그렇고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네. 뭐냐면 이제 뇌의 기능이 이렇게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운동 기능이 좀 약해지는거나 혹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거나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약해지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아주 괴롭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내가 그 한도 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기면 뭐 다 아주 뭔가 감정적이 되고 극단적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상황은 안 좋죠. 몸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생기니까 눈이 흐려지고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럴 때 아주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 상태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의 몸의 문제인데 이 몸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줄 수 없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덩달아 감정이 이렇게 가세되면 더 악화된다는 거죠.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그 자체로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해서 그 감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감이 된다는 거예요. 접어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냥 그 부분이기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파킨슨인데 파킨슨으로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벌벌 떼고 노인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입에 침이 자꾸 이렇게 흐르게 되고 턱이 딱딱딱딱딱 떨기도 하고 또 무릎이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은 착해.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참 사랑이 있고 괜찮다고 이런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반응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축해주고 걱정하지 마시라 위로도 해주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막 감정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감정으로 더 커지니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을 이해시키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예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악당의 모습이 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회복 가능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경련, 발작, 행동 장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약간 회복 가능한 것에 표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현대의학적인 것에는 일단 뇌세포나 네. 이 관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지? 인공 관절을 네. 이렇게 망가지면 네.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음. 회복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해요. 그런 케이스를 들었어요. 네, 왜냐면 현대의학으로는 이게 이거는 네, 뭐 이렇게 이식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게 고칠 수 불가능하다.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네. 현대의학의 살짝 맹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을 못하니까 그냥 없다는 거지. 포기하는 해결할 거. 수 있으면 또 있다고 말할 거 네. 아니에요. 그것처럼 저도 이 파킨슨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표를 두고 싶어. 어떤 분이 그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는 분이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 저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뇌의 가소성이 뭔가 했더니 뇌가 뇌세포가 요걸 쓰고 있었는데 그걸 쓸 수 없게 될 때 다른 쪽을 끌어다 쓴다 이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대요. 치매가 와도 또 일상적인 아주 중요한 업무를 못 봐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도 어느 기억이 파괴될 때 그 기억을 다른 데다 저장을 하면 그럼 그 기억을 이렇게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위, 그러니까 안 쓴 다른 피질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하드디스크가 여기가 망가지면 그 저거를 다시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걸 이제 기억해 두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르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새롭게 저장이 되는 거죠. 누구는 누구였지, 뭐는 뭐였지 하니까 여기는 이게 망가지는데 새로운 회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니까 활동하는 기억이 데는, 나는 네, 거예요. 그쵸.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망가졌으니까 여기는 쓸 수가 없는데 이 기억을 여기로 옮겨 놓으니까 여기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기에 또 하나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뇌과학에 관한 자료를 봐도 뇌를 무슨 사고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 뇌를 이만큼 잘라냈어요. 그럼 뇌를 잘라냈으니까 이 부분에 건 없어지겠지 하는데 또 그 역할을 다른 데서 더 맡아서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네. 연구하는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쪽이 없어져도 또 그 옆에서 그 재생하는 우리가 난소 호르몬에는 그게 난소가 없어지면은 난소에서만 나오니까 여성 호르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서 그 뭐랄까 다른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줄기세포에는 만약에 눈에는 눈만 분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세포에서 분화했기 때문에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런 데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폐경기도 안 겪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나는 그냥 폐경기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지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저기를 하고 아주 그 오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못 느끼고 간대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줄기세포라는 게 이렇게 연구가 되면서부터 뇌세포든 뭐든 현대의학으로는 뭐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회복될 수 없고 재생될 수 없다는 그런 게 아직까지 있는데 그거를 다시 깨고 이제 다 재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뇌의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의 어떤 연약함이나 문제가 다른 부분으로 대치가 돼서 다른 부분을 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뇌 어떤 용량이나 혹은 그런 부분을 얘기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체 용량의 뭐 20%만 쓴다, 나머지 80%는 또 안 쓰고 있다. 그래서 글 써야 된다. 근데 뭐 못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안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보완, 또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들이 바로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근데 약은 소망이 없어요. 정신과 약은 다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망가뜨리는 한은 가소성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망가뜨리는 게 약이니까. 증상 하나 잡으려고 이 전반부를 다 이렇게 잘라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내고 이거 못 쓰게 하고 못 쓰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복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가능한 회복을 시키려고 할 때 약을 쓰지 않고 하려고 할 때 이 혼란을 막고 거기서 이제 하게 하려면 그 속에서 자체의 흐름 속에서 그 생각의 어떤 가능성 있잖아요. 기능이라는 게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붙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몸의 문제를 이제 마음의 문제로 바꾸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상 상태로 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 가지 증상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뭐 각각의 어떤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일단은 목차 하나씩 보면서 이 증상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 자체를 한번 해보고 나서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죠. 경련은 말하자면 발작, 경련 이게 이제 간질의 다른 말이에요. 간질, 경련 이제 아기들이 경기를 일으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뇌 경련을 의미하는 거고 뇌의 전기 자극이 온몸에 퍼져서 그 자극으로 인한 뇌의 발작 상태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뇌가 어떤 생겨진 전기 자극, 그 전기 자극이 뭐와 연관이 된다. 이제 뭐 흔히 하는 민간에서 흔히 하는 건 뭐냐면은 너무 웃기지 말라. 너무 웃게 하지 말라. 그럼 이제 이게 뭐와 자극이 되냐면은 그 쾌락 중추가 자극이 돼서 쾌락 중추에 너무 에너지가 몰리니까 그게 뭐냐면 뇌 전반적인 아주 이제 자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기 자극이 일으켜지는 거죠. 그럼 이제 뇌 전체가 발작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경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일어날 때 간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간질은 때로는 이제 좌뇌와 우뇌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자극이 그러니까 어떤 육체 그러니까 행동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자극이 오며 가며 하는 그런 자극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뇌와 뇌 사이에 뇌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를 뇌량이라는 교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제거하면 그러면 간질이 줄어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알게 된 게 이게 간질이 이제 자극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순환되는구나. 근데 이걸 하니까 그런 어떤 자극이 이렇게 서로 상승 작용이 일으켜지는 거를 이렇게 막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알아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뇌량 제거. 애기들 막 열나가지고 뭐 경기 그것도 이런 경우죠. 여하튼 이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자극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경기나 혹은 고열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수준이 돼버리면 그게 전기적 자극으로 해서 발작으로 이제 이어져 버리니까 그걸 막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량 제거까지 이제 가는 거는 이제 도저히 여러 방법이 없을 때 이제 있게 된 어떤 그리고 그걸 통해 알게 된 그런 경우고 그런 경우 속에서 이제 간질이라는 게 되게 좀 심각한 질병이구나. 혹은 또 몸을 참 힘들게 만드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공황장애 좀 온도를 좀 끌까요? 예, 끌까요? 예, 끄세요. 예, 어느 정도 됐으니까 추워하실 것 같아요. 예. 공황장애는 정확하게 말하면 패닉 디스오더라고 해서 영어로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 그러니까 이게 요 영어로 말하면 조금 더 설명이 좀 쉬워지겠어요.
패닉이 들어가요. 패닉, 공황의 의미가 성격 혹은 어떤 상황 자체가 패닉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그런 패닉 상태를 일으키는 혹은 그러한 증상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러한 일들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사례에서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패닉이라는 건 숨이 답답하다든지 혈액이 피가 빨리 뛴다든지 혹은 주변 정황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든지 증상 자체는 다양한 증상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들, 말 그대로 감정적 공황 상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공황장애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면증. 기면증은 자꾸 조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병. 그러니까 수면증이 아니라 기면증이에요. 기면증의 기자가 무슨 잔지를 한번 볼게요. 기면증. 기면병. 발작적으로 수면에 바르는 기자. 기면. 나르콜랩시. 이게 무슨 기자인가? 쥐지. 사기. 할 때 기네. 즐길 기. 그러니까 자는 걸 즐기는 거. 자는 걸 즐기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건 아닌데, 기면증. 그때 찾아갔을 때 그때. 아, 그랬었나? 아이, 써놔야겠다. 네. 즐길 기. 수면이 즐기는 이렇게. 기면증. 사례. 그렇죠. 자는 게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닌 거죠. 자기도 모르게 사는 거. 즐길 기. 순간적으로 졸게 되는 거. 졸면 어떻게 주체를 어떻게 맞아요. 진짜 졸리면 나 어떻게 못하는데 이거는 병적인 거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나르코렙시. 즐길 기.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잠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기면증을 가지고 우리가 또 문제를 또 잘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노이로제. 일단은 그 항목만 하나하나씩 익숙하게 해보죠. 노이로제는 이제 신경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통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노이로제에 걸렸다 하면은 신경증적인 부분이 있다 해서 노이로제를 다른 말로도 설명을 하는데, 자, 노이로제. 신경증, 신경쇠약, 노이로제, 뉴로시스라고 하고, 뉴로시스, 신경증, 뉴로시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신경쇠약,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는 경세약.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식의 표현을 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대상자가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신경쇠약이라고 한다, 혹은 신경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신경쇠약, 그리고 노이로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면을 이해하고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 자체가, 상담에서도 표현 자체가 그런 부분을 내가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뭐 노이로제 때문에 괴로워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노이로제가 있으시군요. 신경쇠약이 있으시군요. 또 뭐 화병이 있으시군요. 이것도 다 노이로제에 변형된 표현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화병으로.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이제 노이로제로 이해되고 있는 거죠. 망각증은 이제 잊어버리는 증상이에요. 깜빡깜빡. 그래서 또 까먹고 그러면은 이제 원래 기억력이 좀 약한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단순 기억이 약한 걸로는 좀 그렇고, 이 증상을 이제 새롭게 설명을 할 때는 내가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점차 왜 기억을 잘 못하지? 어딘가 기억 소자에다가 기억을 시켜놨는데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공책에다 뭘 적어놨는데 다음에 공책을 떼면 공책 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적어놨는데 근데 글이 없어졌어요. 머릿속에 내가 분명히 적어놨는데 없어졌어요. 뭐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잘 안 적힐까? 왜 적었는데 왜 기억이 왜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망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망상? 이제 이게 환상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망상과 환상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망상, 황상. 자, 일루전이 아니라 딜루전으로 해서 병적으로 생긴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 나타내는 질환, 망상. 그래서 병적인 환상, 그러니까 이제 망상은 그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혹은 뭔가 소망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감정상 이제 안 좋은 뜻을 쓰는 거예요. 망자가 무슨 장가? 피해 망상. 다 이제 그런 거예요. 망령될 망. 망령되다.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은, 옳지 않은 혹은 안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망령될 망. 그리고 그래서 병적으로 생긴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망상인데 망각증은 했고 망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각증이 아니라 망상이네. 망각증은 잊을망을 썼던 것이고요. 망각증에다가 쓰면 안 되겠고 망상에다 써야 되겠어. 망상. 다음에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읽어보면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래서 종류상, 피해망상, 조현증, 이건 정신분열을 조현증이라고 해요. 조절이 잘 안 된다, 생각 조절이 잘 안 된다 해서 조현병, 조현증, 정신분열 되는 거고, 혹은 부정, 관계, 빙의, 귀신 들린 거, 과대 망상,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추적 망상, 누구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어떤 영화 컨스피러시인가 그런 영화에 보면 망상에 걸린 것 같은데 진짜였어요. 그거는 이제 영화의 얘기고, 보통의 망상가들은 이제 진짜가 아니고 허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해요. 뭐가 뭐 꽂혀 있어요. 뭐 이런 망상. 자, 망상, 그리고 무기력까지만 하고 잠깐 쉬죠. 무기력은 기력이 없는 거죠. 우리 흔히 느끼죠. 삶 속에서. 보통 사람도 무기력해. 예. 여기도 사례도 보면 모든 일에 흥미가 없고 자꾸 미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도 그러세요? 저도 무기력할 때가 있죠. 월요일이 그렇게 무기력해요. 목사님 위하는 거예요. 월요일만 무기력해. 월요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지. 쉬는 월요병 누가 있어. 무기력이 왜 있는 거지? 그러면 전에는 쉬는 날에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에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막 주일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주일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뭐 집 밖을 나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러다가 뭐 이건 정상이고 비슷한데 정상이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요. 바쁘게 보내서 이제 피로가 몰리니까 내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너무 힘들고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잘하려고 하고 뭔가 해야 되면 이렇게 뇌를 다 이렇게 쉬어줘야 된대요. 내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멍하게 가끔 멍 때리는 뇌 몸이 너무 피곤할 쉬어야 때 돼. 이 증상이 몸도 너무 피곤하고 제가 했을 때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몸 안에서 쉬게 하는 게 약간 살짝 무기력 필요해요. 그걸 진짜 안 하니까 병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월요일에 외부 강의를 나갔었거든요. 주일에 하고 월요일에도 뭐 오전 강의, 오후 강의 막 그러니까 덜컥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이 할 게 아니구나, 감당을 못 하는구나, 면역이 뚝 떨어지니까 병이 턱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약 먹고 났는데 쉬어야 되더라고요. 쉬어야 회복이 돼서 피로가 쌓이지 않고 몸이 탈이 안 나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무기력. 그냥 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극도에 달하니까 뭐가 뚝 끊어진 듯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단지 몸의 문제니까 몸의 문제로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이 스토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쓰러진 데는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수준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몸의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병원을 가지만 사실 병원에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 이제 고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어땠는지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떻어야만 하는 그 위치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한 이제 나름의 이제 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선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안 되고 이제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